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두 아들을 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지금은 특별한 일이 없는 아이들의 엄마로, 한 남자의 아내로 지극히 보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학창시절에는 이상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의리심이 강하고 가끔은 지나치게 오지랖이 넓어서 학생으로서는 조금 번거로운 학창시절을 보냈던 편입니다. 설탕으로 만든 세상에서도 굴하지 않는 무의식적인 태도, 어쩌면 그런 성향이 저에게 타고난 것 같다고 해야 할까요? 네, 제 10대 시절에게 무슨 꿈을 품었냐고 물으면 전 주저없이 여행사라고 대답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불같은 성격을 변명해보면, 부당함을 보면 결코 참지 않는 정의의식이 강한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맥에서 기억에 남는 학창시절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야 이빨이 길고 습한 장마가 끝없이 이어지던 7월 초순의 여름이었죠. 친구들과 함께 여름 방학이 빨리 시작되었으면 좋겠는데 고민하며 스쿨버스를 타고 하교하는 길이었습니다. 얘야, 여기 3년을 다니는데 여중학교 앞에서 너무 멀쩡한 애를 한 명도 못 봤네. 사실이야? 너네도 이거 믿기지? 근데 들은 바로 이거야. 너네 학교에 뭔가 처녀귀신 저주가 있는 것 같아. 여기 다녀도 예쁜 애들이 다 못난이가 되어버린다더라고. 진짜야. 근처 남자 고등학교에 귀머거리거리 보이는 남학생 한 명이 나와 친한 친구 상의를 건드리며 버스 안에서 시비를 거는 것이야. 그 자식이 심쿵해서 화를 내고 대거를 하려고 나를 상해롭게 하려고 했는데 상의가 방해를 하며 막았어. 상의는 중학생이고 키와 몸집이 작다. 시비를 거는 귀머거리 남학생은 고등학생이고 키도 180cm를 훌쩍 넘는 체격이었어. 이 글이 따져 상해 책가방을 또 쥐쥐 치는 거야? 그 남학생은 불량 학생으로 보였고 일진인 것 같아 보인다. 저 여중생, 넌 안경 써서 별론데 아닌데 뒤늦게 다리는 괜찮아 보여 라는 말을 했어. 대담하게도 그 남학생은 상해 여학생 치마를 조금만 드러나뒀고 내리고 나서 일진 남학생과 친구들은 휘파람을 불고 박수를 치며 웃고 있었어. 상의는 모멸감에 버스에 서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 나쁜 짓을 한 후 자신있게 돌아갔지만 나는 울고 있는 상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 상아, 울지 마라. 넌 잘못한 거 없어. 나 속상하게 하지 말고 그만 그쳐. 저 애송이한테 복수해주러 가는 건 안 돼, 민주야. 또 뭐 짓을 할 생각이야? 괜찮아 보이잖아. 그런 애들은 깡패 같고 극도로 무섭잖아. 우리 그냥 우리 팀인 것만 생각하고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자. 평소에 나 자신의 성격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상의는 겁을 집어먹고 빨리 내리자고 제지했지만 나는 대답 없이 미소를 짓고 있었어. 그리고 버스에서 내릴 때 상인의 도시락을 빼앗았어. 그 도시락은 무쇠처럼 단단하고 무겁기로 유명해서 철통밥통이라 놀림을 받았지. 그리고 뒤에서 해롭게 밀어 상인이 먼저 내릴 수 있게 했어. 혼자 정류장에 남겨진 그 상인이 소리쳤어. 최민주, 너 왜 안 내려? 빨리 내리라고. 그런 당황한 상인에게 그냥 미소 지으며 대답은 내리지 않았어. 버스가 다시 출발하고 나는 일진 남학생들이 앉아있는 자리로 이동했어. 버스 안이 만원으로 가득 차서 그들 사이를 지나가며 그 못된 일진 남학생이 있는 자리로 갔어. 그 일진 남학생이 왜 피곤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가 고개를 기울이고 잠들어 있는 동안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했어. 그래서 무쇠처럼 단단한 도시락을 꺼내어 그 남학생의 머리에 세차게 치자마자 끝까지 내릴 수 있었어. 가격한 남학생이 툭툭거리던 소리 뒤에 있는 자리를 떠나는 남학생의 비명소리를 무시하고 버스에서 내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부스스한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걱정 없이 가장했던 소리를 듣고 도망쳐왔습니다. 원래 일진 포스를 자랑하던 그 남학생 때문에 나도 겁먹었어요. 그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를 뒤로 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주야, 어디야? 별일 없이 집에 잘 들어왔어. 언니는 걱정하려고 했어요. 나야, 여중생 원더우먼 최민주야. 얘야, 너 그 나쁜 애한테 보온 도시락통을 맞았지? 와, 내가 그걸 직접 본 건가?
대단하다. 고마워, 최민주야. 너 진짜 대형사잖아. 뭐라고? 넌 그 일진을 때린 게 아니라 허튼을 때렸다면 그럼 내가 그 애를 확인했어야지. 넌 이해를 못해. 그 일진이 아니라 그 학교 회장이야. 그 애는 전국 10등 안에 드는 완전 범생이래. 머리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대. 엄마랑 교장 선생님까지 화가 나 있었어. 누가 그 일을 했냐고 나는 한 번 머리가 하얗게 된 순간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다. 나는 누군가를 때렸다는 사실과 그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충격에 겁을 집어먹었다. 나는 수사 중에 그 피해자인 남학생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갔다. 다행히 그의 상태는 심각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눈앞에 나타나자 물문을 물렀고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 웃었다. 그 남학생은 내가 그를 때린 것을 인지하고 내게 사죄하지 않았다. 다행히 그는 성격도 좋았다. 나는 그에게 100번 사죄했다. 그 남학생이 지금 나의 남편이었다면 운명적인 장난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나는 의협심이 많지만 돌직구를 맞는 여성 중학생으로서 전교 1등을 하며 우뚝 선 모범생과 결혼하는 것은 어떤 일인가 싶다. 하지만 삶은 종종 드라마 같은 일들을 보여준다. 나는 그렇게 우연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당신의 이야기를 한 줄씩 한글로 번역하였습니다. 그 아이가 아닌 아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지, 같은 학원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오해가 날까 봐 위장해야 했어요. 죄가 빵과 우리 엄마가 충분한 사과를 한 것 같은데 그 병원비도 그날 우리 엄마가 이미 다 계산한 거 알지? 난 눈치 빠른 애가 아니야? 그런데 그 꼬맹이 아가씨는 그걸 오해한 모양이었나 봐. 내가 다음 달에 서울로 전학을 가기 때문에 친해지려고 좀 아는 척했다. 아니야. 내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지. 내 머리는 괜찮아. 실은 성적이 많이 떨어졌어. 너무 아프니까 공부에 집중이 안 돼. 이건 아직 들어가지 않은 이야기야. 이거 보세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고민 중이었어. 놀랐지만 그런가 봐의 얼굴 표정을 참고 심각하게 보고 있던 고등학생 남편은 깔깔 웃음을 터뜨린다. 친구의 농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니 내가 생각보다 순진하다고 생각했는지 나의 머리를 부드럽게 만져주며 가볍게 건드렸어. 무슨 일이야? 사람을 장난친다고 화를 내면서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웃었어. 가끔 심심할 때 편지를 주고받자고 제안했을 때 이사갈 곳의 주소를 제 손바닥에 써주기도 했어. 공부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끔 편지를 주고받으면 좋을 것 같았어. 재미있을 것 같다면서 말이죠. 저 때문에 머리 다쳐서 한동안 공부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지 않냐며씩 웃는데 전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 집 주소도 남편 손바닥에 적어줬습니다. 저희 남편 솔직히 대단한 미남 절대 아닙니다. 전형적인 공부벌레 스타일로 패션 센스도 별로고 키가 크거나 딱히 특별한 매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죠. 예나 지금이나 남편이씩 웃는 그 해삼 표정이 참 멋있는 게 사실이에요. 평범하게 그지없는 얼굴에 눈도 진짜 단추 구멍처럼 작은 사람인데도씩 하고 날 보고 웃어줄 때면 가슴속을 화사한 꽃다발로 새콤달콤 문지르는 느낌이 드니까요. 내 남편의 그 싱근 미소에 넘어가 펜팔이 시작됐고 남편이 서울로 전학을 간 뒤로도 저희의 인연은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잘했던 남편은 서울의대에 진학을 했고 그저 성적이 중간 적도였던 전 본가가 있는 광주의 국립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저희 집 형편이 막내딸인 척까지 서울의 대학에 진학할 정도가 못 되었거든요. 그냥 수능 점수를 맞춰서 아무 거에나 원서를 넣었고 졸업하면 경찰 공무원 시험이나 볼 작정이었죠. 그렇게 대학생이 된 전 남편과 연락을 나는 한쪽으로 끊었다. 가정이 좋은 서울대생 남자와 가난한 가정의 지방대 여자, 세상 사는 법을 일찍 깨닫지 않았을까 후회하지 않아야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먼저 연락을 끊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중인 셋째, 이모의 커피숍 매니저로 취직했다. 일단 이모의 카페에서 일하며 돈을 조금 모았다가 서울 노량진으로 가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로 했다.
그런데 2년 정도 카페에서 일하면서 돈을 모았던 찰나에 아버지가 암으로 빠져버렸다. 항암 치료에는 많은 비용이 들고 집안의 가장이 암으로 쓰러지자 가장 역할은 나에게로 넘어왔다. 언용장 부인 어머니는 아버지의 간호를 담당했고 형은 명문대학 법대생으로 사법고시 1차를 통과하고 2차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주야, 아버지 미안해서 어떻게 해? 넌 경찰 시험도 보려고 돈을 모았는데 그렇게 잠깐 돈을 모으려고 했던 카페 바리스타는 20대를 관통하는 직장이자 삶의 방향이 되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치료 중에 가족이 빚을 지지 않고 사는데 충분한 돈을 벌어줄 수 있었다. 그렇게 새벽에 출근해 밤늦게 일상적인 퇴근 생활을 되풀이하던 어느 날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12월 31일 30살이 되는 그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새해 전야였지만 남자친구도 없어 조금 우울한 기분으로 카페 문을 닫으려던 찰나 그날의 마지막 손님 한 명이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카푸치노 따뜻한 거 한 잔 테이크아웃이요. 시나몬과 바닐라 시럽을 풀어주세요. 주문을 받은 후 손님의 얼굴을 보니 저는 얼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년 전 연락을 끊었던 예전 친구, 민준이의 오빠, 즉 남편이 제 눈앞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 또한 제 얼굴을 보고 놀라는 익스프레션을 보였습니다. 민준이가 여기서 어떻게 살고 있지? 그만, 그렇게 되었어요. 오빤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통하지 않았던 연락이 통하는 듯 싶어 기뻤습니다. 오빠는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 취미로 해오던 카페 일자리를 참지했답니다. 남편은 광주의 유명한 사벼스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 이전학 왔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전학을 갔던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또한 남편의 엄마는 언제나 그와 함께 해서지 없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후로 동행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상에 관한 이야기를 오랫동안 나누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가게 마감은 언제 끝나? 기다릴게. 같이 저녁 먹자. 그 말에 함께 카페를 나선 후 하얀 눈이 살랑살랑 내렸어요. 우리는 카페 입구에서 함께 눈을 바라보며 가만히 있었어요. 함께 보는 눈송이가 우리 마음속에 뭔가를 채워주는 듯 했어요. 그 순간 서로에게 해줄 말들이 채워졌고 우리는 연인이 되었어요. 얘기를 해보니 어쩌면 우리의 삶은 영화나 드라마처럼 다양한 장르를 가진 것 같았어요. 그렇게 마주한 삶은 어렵지만 재미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레지던트 생활을 하던 중 새 생명이 찾아온 후 제 삶은 더 복잡해졌죠. 결혼을 위해 부모님을 만난 그날 제 삶은 급변하리라는 징후를 느꼈어요. 민주야, 이게 내가 결혼할 여자야. 아버지가 소개하며 말했어요. 해일주 씨와 어머니인 박연자 여사님의 시아버지와 부인을 만난 그 순간 한눈에 보이듯이 아버지는 친절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사람으로 보였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조금 표독스럽고 날카로운 성격이 얼굴에 드러나 보였다. 처음부터 불편한 느낌을 주는 시어머니의 태도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치석은 어떤 얘기든 잘 듣고 알고 있었다. 임신 몇 주 차냐고 물으니 시어머니는 더듬어가며 대답했다. 시어머니가 건강한 사람들조차 찬물을 그렇게 마시면 안 된다며 비판을 해서 난처했다. 결혼식이나 한복을 준비할 때는 임신 주차를 알아야 하는데 너무 서둘려 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시부모님이 밖으로 나가신 후 시어머니와 남겨진 공간은 불편할 정도로 어색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한숨을 쉬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찬물을 마셨던 것에 대해 비판을 받았고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느냐며 답답한 질문을 받았다. 죄송합니다. 다음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까? 가정도 즐겁지 않고 내게 상처 주는 일도 많았는데 저를 이해해 주시라 해서 의사 남편과 결혼하면 평생 돈 걱정 없을 것이라며 이야기했지만 저희 결혼식을 말리는 것이 과연 그 정도인가요? 모두가 비난받는다며 저를 비판합니다. 민주야, 세상에 완벽한 결혼은 없습니다. 신랑의 마음도 흔들리지 않았고 시어머니 자리가 마땅치 않아도 결혼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아시버니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면서
어디 모든 사람들은 한 번은 떠난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러니 견디고 참으면 아이와 함께 남편만 남겠죠. 걱정이 뭐잖아요. 아시버님은 호인이시니 결혼 전에 많이 골똘히 생각했지만 아이의 발발을 느낄 때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어요. 어린이를 홀로 키울 자신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을 사랑하기도 했어요. 결국 신혼여행까지 잘 마쳐 남편 병원 근처에 새 가구를 구비했는데 우린 아파트 바로 앞 동네로 시부모님이 이사 오셨어요. 예상치 못한 이사 소식으로 낯설습니다. 부부들은 미리 알리지도 않고 어머님이 우리 집이 어머님 집이 되었다고 느낄 수 있게 이사 오신 건지요. 이사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지금은 며느리한테 이사 허락을 받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어. 왜냐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와서 싸게 매각해야 해서 빨리 진행해야 했거든. 내 시아버지가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어려운데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이사한다고 하면 걱정하고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결정한 거야. 미안해, 아가야. 널 위해 일찍 말해줘야 했는데 우리가 이사해도 아무 걱정할 것 없어. 우리는 손주가 태어나면 대신 돌볼 거니까 너를 도와주려고 이사 왔어. 이런 시부모가 찾아볼 수 없을 거야. 내 불만이 커서 이렇게 말하는 거니? 도와주러 이사 왔다고 해도 크리스 해야 한다면 어떻게 살아갈 건데? 지금도 늦지 않았어. 해혼 준비하려면? 여편 내가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데 말을 그렇게 쏘듯이 하면 안 돼. 홀몸이 아니라 예민해져서 그런 거 같아. 좀 더 신경 써줘. 양극단의 시부모님과 살기는 힘들겠지만 사사건건 극복해보자. 쥐잡이에 저를 갖추어주고 구박하는 시어머니에 비해 시아버지는 친절하고 관대하게 언제나 저를 챙기시는데 여유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몰래 제게 정기적으로 용돈을 주시는 것은 물론 가끔 고기하면서 제가 먹고 싶은 것도 사주시기도 하셨어요. 시어머니에게는 꼭 비밀로 하라고 하셨죠. 제 시집살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당근과 채찍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채찍이 때로는 너무 아파서 당근 따위 필요 없게 느껴지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사와 동시에 우리 집의 비밀번호를 메모해와서 가끔 사전 연락 없이 우리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한 번은 샤워를 마치고 알몸으로 거실에 나왔는데 시어머니께서 현관에서 계셔서 소스라치게 놀란 적도 있었어요. 하루에 최소 2번 이상 큰 행적으로 우리 집을 방문하셨고 그때마다 욕실, 안방, 주방 등을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청소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냉장고에 먹을 게 뭐 없나 늘 살피는 것도 빼놓지 않으셨어요. 예, 아가야. 너 임신됐다고. 집안 하자 빠져있기만 하면 너나 아이에게 해로운 거 알고 있어? 안정기에 접어들었으니 웬만하면 좀 부지런하게 몸을 움직이는 생각을 해봐라며. 그런 의미에서 매일 집 청소를 부지런히 하는 것도 큰 운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근히 살아갈 수 없던 요시어먼 달래고 챙기는 것도 계속 이어진 것을 보건대 저 자신을 2구절 씻었지 청회를 맞추자 순해졌다는 류의 자신의 이익이 있더 감입니다. 처음 접했을 때는 우륵수만 운명 공양면 다리아는 마패서 몇 술풍이 있고 조각봉나 들정로 사학개소부터 많이 민졌어요. 그리고 우리 여편이 빈바레쥐대를 죄햄는 내미리를 언하고 가져들드는 개소젖을 류라는 가래 그구지 조조해리 환자와 종과해의 기지터를 헬마픈 개민의 헐리어옵니다. 그리하여 꼭 찬코 세자리 석적인 떨이 하벤솥 스탕을 늑대과 사정로 생려이생 수타장적 쌓을 선청의 목즉도 많이 듣곤 하였습니다. 하루에 최소 2번 이상 큰 행적으로 우리 집을 방문하셨고 그때마다 욕실, 안방, 주방 등을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청소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냉장고에 먹을 게 뭐 없나 늘 살피는 것도 빼놓지 않으셨어요. 예, 아가야. 너 임신됐다고. 집안 하자 빠져있기만 하면 너나 아이에게 해로운 거 알고 있어? 안정기에 접어들었으니 웬만하면 좀 부지런하게 몸을 움직이는 생각을 해봐라며. 그런 의미에서 매일 집 청소를 부지런히 하는 것도 큰 운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친정으로 도망간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한날은 집에서 부른 배를 하고 남편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너 지금 바쁘니 지석씨 퇴근 시간 다 되어가서 저녁 준비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세요? 어머니, 지금 집에 중요한 손님이 오셨는데 잠깐 건너오렴. 우리 집며느리 얼굴을 꼭 보고 싶다는구나.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고 전 어쩔 수 없이 시부모님 댁으로 건너갔습니다. 바로 앞동 아파트라서 뭐 금방 갔어요. 그런데 도착하고 보니 집안에서 요란한 소리 같은 것이 쟁쟁 울려 나오는 겁니다. 의아해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글쎄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더군요. 황당해서 무슨 일이냐고 묻지도 못하고 무당이 칼춤을 추고 허위허위하며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는 것을 구경하는데 시어머님이 대뜸으로 제게 굿판 한가운데 앉으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어머니, 제가 왜 저기를 앉아요? 저 방석 위가 예사 자리도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무섭다. 왜 자꾸 이상한 걸 시키세요? 싫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지금 너한테네 집 초상 귀신에다 살이란 살은 잔뜩 끼어서. 그걸 떼어내야 합니다. 내 하는 말대로. 큰 무당을 모셔오느라 많은 돈을 썼는데 참말로 말하지 말고 빨리 거기 앉아. 진호 귀걸이에서 꼬인 매듭을 풀어줘야 탈이 풀어져 옥동자를 얻고 우리 집이 순조로워질 텐데. 어서 건너가서 울며 겨자 먹기를 해서 방석에 앉아. 무당이 제게 낀 살을 풀어주고 조상신을 쫓아내는 굿을 해야 했어. 임신해서 거의 막달인데 남산만큼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배 위로 쌀과 술, 마지막으로는 닭피까지 뿌리며 무슨 주문을 외우는데 진짜 서러워서 눈물이 나더라고. 이래서 박차고 도망쳐 나가려다가 한참을 갈등하다 현관문이 열리면서 남편이 들어왔어. 그 뒤에 시아버지도 나왔어. 엄마 미쳤어요. 왜 이딴 짓을 하는 거야? 다 거의 끝나가니까 가서 기다려. 상의도 없이 무슨 짓을 하는지. 빨리 일어나서 집에 가자. 계속 이러면 우리 둘이 이사가게 될 거야? 치서가, 네가 무슨 소리야? 다 잘 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 그만해. 너도 데리고 집에 가자. 다 걱정해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엄마가 좋다 하려고 해서 그러는 거야? 새아, 너도 지석이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쉬어라. 내 장인어른은 나니 내가 알아서 할 거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울면서 남편 품에 안았다가 집으로 돌아갔어. 내가 왜 이런 걸 당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화를 내며 소리 지르니 남편이 석고돼지처럼 되어서 빌어줬어. 못난 남자랑 결혼시킨 나 때문에 미안하다고 하더라. 하지만 나는 하나 오해한 게 있다고 했어. 사실 장인어른이 더 무서운 분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일은 장인어른의 허락받아야만 장모님이 하는 거라니까. 오늘 같은 일도 장인어른이 알고 있었을까 물어보자 남편은 아마 알 거라고 대답했어. 장인어른이 허락 없이 어머니하고 있던 거라. 자유롭게 하던 장인어른이니까 그럴 거라 했어. 나는 그 말이 이상해 보였지만 묻거나 따지지 못했어. 그날 굿판 사건에 충격을 받은 건지 일정보다 이른 진통이 시작되어서 급의사로 실려갔어. 살려주세요. 너무 아파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초산부랑 11시간에 걸쳐 진통을 견디다 건강한 아이를 낳았어. 얼굴 부은 채 회복실로 옮겨가니 남편과 장인어른이 꽃다발을 들고 인사를 했어. 남편은 수고한 너 품에 안기며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 미안하다고 하면서 반복했고 장인어른도 수고했다며 어깨를 치켜주었어. 강도에 쌓인 신생아 우리 아들이 간호사들에게 안기고 병실로 들어왔을 때 남편과 시아버지는 아들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어요. 잠시 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친정 식구들도 아기를 보며 모두 감탄을 표현하며 행복해했는데 뭔가 부족한 기분이었어요. 해코운 짓거리를 하며 저를 꾸짖어야 할 시어머니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지서간의 엄마는 어디에 갔는지 아니면 며느리가 첫 손자를 출산했는데 내가 어디 갔어요. 응급실 가는 길에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그 후로 소식이 없어. 친정엄마도 며느리가 출산했는데 이 상태에서도 안 오는 시어머니가 어디에 있니? 그러면 영영 시어머니를 볼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출산하는 날 시어머니는 사라져 버렸어요. 가출인가 실종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했지만 시어머니의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사라진 시어머니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먼저는 화병에 걸려서 나중에는 시초가 깊어져서 소주만 마시고 폐인처럼 지냈어요. 저는 갓 태어난 아이를 키우느라 시어머니의 실종이 의아하고 걱정되지만 뭐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계속 시달리면서 살아온 것을 알게 된 친정 식구들은 오히려 잘 됐다고 말했습니다. 넌 남편과 아이를 챙기라고. 그래도 남편의 어머니이자 아이의 할머니인데 시어머니의 행방이 걱정되고 궁금했습니다. 경찰이 어머님을 찾아봐도 행적을 알 수 없다고 해서 형사들은 의도적으로 가출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더라고요. 당신이 무슨 숨긴 일이 있나요? 하지만 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아버지에게 숨어 살아왔지만 어딘가에 사라진 이유는 없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괴팍한 방법으로 시집살이를 시켰고 시아버지는 자유롭게 저를 챙겨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말했죠. 미안하지만 다음 달부터 과장으로 출근해야 해. 그동안 아이들을 키우느라 열심히 일한 나를 칭찬했습니다. 5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은 나를 위해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과장으로 일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기념으로 제주도 여행을 떠날까요? 아이들을 데리고 장모님도 함께 모셔서 기뻐하며 설레며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육아에 바쁘다 보니 기회가 없어서 제대로 된 여행을 가보지 못했거든요. 제주도 여행은 가족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횟집을 방문한 날도 있었어요. 해녀가 신선한 해산물을 손질하고 어부가 낚은 회를 파는 곳으로 소문났죠. 식사를 마친 후 잠깐 화장실을 가기 위해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익숙한 뒷모습을 본 여자가 해산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손을 댄 후에는 어머님이라는 사람이라며 우리 얼굴을 보더니 경악하며 일어나자 저도 깜짝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내어 어머님을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함께 제주도의 해안도로를 달리면서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한 15분 동안 계속해서 뛰었는데 결국 노인 어머니가 피곤해서 길에 넘어져 계속 몸을 움츠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달려가서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하품하며 어머니의 얼굴을 보니 다시 놀랐어요. 옷을 벗겨보니 어머니 얼굴 왼쪽에 긴 칼 자국 같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왜 이런지 갑자기 이상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건지 직감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어떤 비밀을 감추고 있었던 것 같았죠. 얼굴이 왜 그랬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갑자기 도망가는 것도 뭔가 있었는데요. 무슨 사연이 얼굴에 숨겨져 있는지 직감했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지면서 아버지는 완전히 고통을 받았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 아버지는 병든 사람이 되었죠. 그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어머니에게 물었더니 어떤 슬픈 이야기를 들렸어요. 어머니는 아이들의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그래서 포장마차에 들어가서 차 한 잔을 시켜놓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 비밀을 오랫동안 감추다니 정말 미안해했을 것 같아요. 특히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까지. 첫째를 낳고 넌 몸조리하러 사라지려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어. 출산 후 긴박한 상황에서 그 사람이 칼을 들고 내 얼굴을 상처 주었어. 예전에 때려도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옷을 입고 가리던 그 사람이 그날은 고려주의를 쉽날 음주는 싫다며 칼을 내 얼굴에 휘두른 거야. 첫 손주가 태어나는데 나도 가고 싶었어. 내가 진통 중에도 가서 도와주고 싶었는데 그 얼굴로는 병원에 가기 힘들었어. 남편도 몰라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평생 학대했대. 남편은 학업도 잘하는 편이었지만 중학교 시절부터 고향인 광주에서 서울로 유학을 보내게 된 건 아버지의 성향 때문이었어. 그렇게 한 건 시어머니가 아버지의 폭력적인 성격을 남편이 알지 않게 하기 위한 배려라고 해 시아버지의 사이코패스 성향을 모르는 시절에 남편이 제대로 공부하도록 하려고 말이야. 시어머니는 그렇게 모르게 해서 남편이 공부도 못하고 망가지는 걸 두려워했대.
어째서 시어머니는 그런 사람과 평생을 함께 지내셨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 그렇게 참아내고 지내셨나 봐. 시아버지의 본가는 두 분 다 안동 출신이었어. 예전에는 소장농을 하는 시어머니의 집에서 시아버지가 부릴 때 큰 집안에서 봉사하게 되었다. 해당 이야기는 매우 감동적이나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위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가며 먹고 살았던 한 건어물 가곡에서 시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학비가 주어져 동생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었지만 시아버지는 그 대가로 시어머니를 학대하고 부리며 사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자식들을 위해 일을 했지만 시아버지는 다른 여자들을 만나며 체면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어디에 범인을 때리면 상처가 나지 않는 부분을 피해 때렸으며 시어머니는 결국 자식을 낳게 되었지만 시아버지의 폭력은 더 교묘하게 변해가며 더 이상 용서하지 못할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때릴 때도 입에 수건을 물고 비명이 새나가지 않게 몰래 옷장 안에 들어가서 때렸대요. 옆방에선 초등학생 남편이 숙제하고 있는데 안방에선 어머니가 그런 상태로 시아버지에게 매질을 당하고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밝으면 말짱한 얼굴로 남편 앞에서 시어머니에게 당신 오늘 얼굴이 유달리 예뻐 보이네 딘사를 건네는 게 시아버지였다고요. 어머니는 아들 생각해서 아무 표시 못 내고 그런 시아버지에게 장단을 맞춰 줄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공부를 잘하기도 했지만 솔직히 시아버지에게 도망 다니고 싶어서 지석이를 더 광주로 서울로 전학시켜가며 학교를 다니게 했다. 그렇게라도 해서 그 악마 같은 인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런 때인가 니들 결혼하고 니들 집 근처로 이사 가자고 그 인간이 말하면서 이젠 평생 나와 한 집에서 살겠다더구나. 당신은 죽을 때까지 내가 시키는 대로 추죽은 듯이 살면서 복종하라. 는데 패턴은 안 되겠다 싶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에게 그런 사연이 있는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제대한 시집살이나 만삭인절 두고 굿판을 벌인 것도 알고 보니 모두 시아버지의 계략이었더군요. 시아버지가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이 있는 건지 어머니가 절 괴롭히면 선인인 척절 위로하고 시어머니는 자유롭게 숨을 쉬며 살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전집으로 돌아가자고 했는데 모든 것을 제가 맞춰드려야 한다며 말씀하더군요. 어머니가 잃어버린 세월을 다시 찾아드릴 테니까요. 주먹을 꽉 쥐고 약속했지요. 여행지에서 시어머니를 맞이하기로 한 가족들은 큰 소동이었어요. 특히 아버지는 아내를 다시 만나서 눈물을 흘리며 반갑다는 척이신 것 같더라고요. 우선은 시어머니와 오래전과 같이 행동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시어머니와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시아버지의 생신이 다가왔어요. 그날은 한복을 입고 식사를 하라고 했는데 제가 시어멜 씨에게 그 돈을 주고 한복을 입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아버지가 화를 낼 것이라 걱정했지만 참아달라고 말했어요. 어머니께 힘들겠지만 이날만 참아주세요. 아버님을 어머님 인생에서 몰아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생신날 며느리와 아내가 양장으로 나타나자 시아버지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자신 없이 태연한 표정으로 생일 파티를 마쳤죠. 그리고 용서해주고 미리 시부모님의 집에 카메라와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간 뒤 시아버지는 예상대로 시어머니에게 입에 담기 힘든 폭언과 폭력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녹음기와 감시 카메라에 모두 기록되었고 전 남편에게도 그날 밤의 사건을 자세히 알렸습니다. 남편은 울면서 시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며 시아버지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남편과 상의하여 시어머니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시어머니가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세월 가스라이팅의 피해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어머니가 30년 넘게 써온 일기장을 발견했는데 그 일기장에는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폭력과 갑갑한 마음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일기장을 잘 보관해 달라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도장 찍어 이혼 소장으로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며느리로서 한 마지막 부탁이라며 어머니와 이혼이 왜 필요한지 생각해보라고 말씀드린 후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본색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양심적인 척, 위선, 거짓말은 그만 해주세요.
엄마에게 한테서 받은 모욕, 폭행, 협박한 일들 저희 집에서 알고 있어요. 더 이상 엄마를 괴롭히지 말고 제발 집을 떠나주세요. 내 집을 내버려 두고 어디로 가겠어요? 이게 아주 사양스럽네요. 꼬박꼬박 불쌍한 척이나 말고 이제 진면목을 보여주세요. 필요 없는 집안 여자로 여긴이어서 처음부터 싫었어요. 그렇게 반대하고 집안에서 너 때문에 뭘 못해도 굳이 참았는데 결국 여기까지 오다니. 이게 인연인 건가요? 이런 관계가 말이 돼요? 엄마가 여러 해간 써오신 일기도 아버지 생신날에 저희 어머니에게 한 폭력 행위 모두 녹음되어 있습니다. 깊이 이혼해주지 않고 검찰에 고발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으면 준비하세요. 어머니의 일기장은 소시오패스 아버지 얼굴에 살며시 떨어졌고 A4 용지 모서리에 베인든지 아버지의 볼에 피가 튄 것입니다. 종이 말고 얼굴에 피가 다 나겠어요.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어떤 짓인가요? 여기저기 피칠한 얼굴로 귀태하면 예의 바른 얼굴에 그러질 부상을 자랑하는 아버지가 뭐라고요? 다른 사람이 울게 하면 스스로도 눈물 흘릴 수밖에 없죠. 평생 엄마를 때려서 약자 위로해서. 그렇게 이혼 소송 와중에 철창에 갇히게 되었던 시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때는 자신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자가 제공해준 다양한 자료를 이용해 시아버지를 고소하고 이혼을 성립시켰습니다. 그 결과로 약간의 감형 조건을 받아 시부모님의 이혼이 성립되면서 재산이 대부분 시어머니 명의로 이전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즘은 시아버지가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수감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대해 여자는 시어머니가 그동안 겪었던 한이가 씻겨지고 풀어졌다며 기쁨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저는 조교로서 노래를 엮은 상기를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실외기재를 받으며 살기 가까웠지만 내 능력 덕분에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고 감사했고 제주도로 내려가 살자는 시어머니의 제안을 거절하고 학교로 다시 찾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모자라는 척하는 시어머니도 동의했고 우리 가족은 지금 너무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돌보는 도움으로 최근 경찰 시험을 다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가의 늦둥이이지만 남편과 시어머니의 지지를 받으면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되어 정의로운 여자 경찰이 되는데 늦었지만 내 꿈을 향한 도약의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파이팅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제 이야기 들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